네, 대단히 많은 저서 그리고 많은 강연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과 만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예, 철학자 강신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강신주 박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 대중철학자 이런 예. 표현이 있어요. 강단 철학하고 좀 구분해서 쓰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명예로운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누군가 붙여줬다라는 건 예.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뭐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갑자기 이게 생겼을까? 최근에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 대중철학자 예. 이런 용어가 막 제 귀에 들려서 뭐 수소문도 해봤죠.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그냥 어디에선가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이에요. 철학 공부는 굉장히 고매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거를 공부하고 또는 이제 이 사회개혁 이념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아마도 강신주 선생이 이제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우리들이 현재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대중철학자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봤어요. 자, 그런 전제라고 할 때 많은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책을 쓰고 말이죠. 그럴 때 대중을 향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다 했을 때 기본 자세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다보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대중철학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수 있고 존재론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딴 거 물어봐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네, 네.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사랑 문제를 물어본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제가 대답을 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체크를 해놨다가 집에서 해당하는 철학책들을 넘기고 보고 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웬만하면 이제 질문을 바로 받았을 때 제가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 물어본 거죠. 너 그 박사학위 받았는데 뭐 때문에 했어? 그러니까 철학자라면서 이런 거예요. 네. 네. 내 거 해답해봐. 내 거 이야기해봐. 뭐 이런 압박들이요. 그래서 보면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에이 너희들은 유치해 하고 혼자 또 산으로 올라가는 식이 아니라 이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거를 다 철학자면 다 느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뛰어들어 본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보면은 대학원 과정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유사이례로 보면은 재밌는 게 모든 철학자들이 자기 동시대의 질문들에 대답했던 사람들, 그리고 동시대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책을 썼던 사람들이 거장으로 남는다는 건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철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되게 이 학자들의 관심이라는 게 대중들의 관심하고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다 보면 자기 공부가 안 된다고 오히려 더 생각을 하죠. 하고 있던 길로 그냥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강신주 선생은 대중 저작거리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실들 여기에 답하고자 노력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 이 책 쓰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타인들의 시선에 갇혀 사는가 타인의 욕망에 우리가 조종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맞대면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로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저작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원래 그 상처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사회를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네. 원래 제목은 아주 길어요. 자본주의로부터 상처받은 삶에 대한 인문학적 보고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문학자의 입장은 항상 그렇지만 인간의 행복 쪽에 가 있으니까 네. 자본주의가 상당히 인간한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는 아직도 그거 애착이 있는데. 저는 좀 명확하게 의미가 다가오니까 네. 부재쯤으로 해서 네. 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우리가 좋은 상태 있죠. 삶의 완전성. 우리가 좋은 상태를 떠올리면 일단 과거로 거슬러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과거라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 우리가 때묻지 않고 그렇지 않은
동서양을 아울러서 동심의 상태라는 것을 추정을 해본다면 인간의 아주 좋은 상태의 어떤 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그 니체도 그렇고 뭐 동양의 뭐 이타고 이런 사람들도 동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심이 가진 가장 그 확실한 정신은 뭐냐면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이 든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배 안 고픈 척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배고프면 배고파요. 아프면 울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예를 들면 독재가 있는 국가라고 그러면 독재자가 억압을 하는데 악 하고 소리도 못 질러요, 어른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심이 가진 거는 매번 보면은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사회화를 시키잖아요. 제가 이게 선생님들 가면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교육의 일단은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던지면 뭐 선생님들이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은 기성세대 편하자고 하는 거다. 아이가 대소변 가리면 엄마가 편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뭐 대소변 가린다고 그래서 뭐 아이가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경우에 나이 든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회를 좀 변화시키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동심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어떤 에덴 동산 같은 이미지는 아니고 네. 모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어른이지만 동심을 갖춰야 된다. 동심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술가나 창조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괴짜 같은 모습 보일 때 말이에요. 그게 어른이 못 돼갖고 어린이 상태에 그냥 남아있어서 보여지는 모습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힘들죠, 진짜로. 근데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예, 힘들어요. 오늘 강신주 선생하고 나눈 얘기를 좁혀서 얘기하자면 사실 철학 처방, 철학 테라피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철학이 어떤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옛날부터 해왔던 한 방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할 때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나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건 연극의 한 장면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자도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속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소나 개념은 상당히 우리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도 고찰을 해보고 좀 깊은 식견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아서 말이죠. 어떻게 페르소나 얘기를 접근해서 설명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솔직한 마음 있잖아요. 솔직한 마음이 있는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 상처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백남준 같은 선생도 초기에 막 솔직한 마음 넣으면 엄청 상처받고 막 불이익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때 순간에 불이익이 무서워서 가면을 쓰죠. 저 선생님이 존경스럽진 않은데 존경하는 척. 이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네. 그래서 페르소나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한 사람들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한테 페르소나를 벗어라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존경하는 듯한 얼굴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쓰면 아주 힘들잖아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간 이건 아주 심각했죠.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까지는 저는 용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수단으로 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쓰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게 맨 얼굴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존경하지도 않는데 나중에 지나면은 자기 감정은 죽어버리고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페르소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사랑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맨 얼굴을 보여줬을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 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면을 쓰고서 존경하는 척,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해서 일순간 모면을 하지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바깥으로 드러낸 적이 없어서 사랑받지도 못하죠. 이제 그게 이제 비극적인 거죠. 뭐.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역할이 요구하는 또는 관계가 요구하는 가면들이 있고 그게 익숙합니다. 사실은 상대방도 또 그래야 편안해 해요. 예. 그래서 진정한 속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사실 생의 정면을 마주 대하는 진짜 삶일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용기가 없으니까 가면 쓰고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용기라는 말로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용기라기보다 이게 뭐 동서양 알 것 없이 항상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가면 벗는 거는. 그러니까 내 가면을 보고서 저 사람이 뭐 학벌이 좋다든가 뭐 5만 가지 것들 있죠. 뭐 젠틀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걸로 상대방이 나를 매력 있게 해서 나랑 가까이 있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확 오죠. 네. 이거 역할로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 처음에 만났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면으로 만났다가 저 친구한테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것처럼 사랑과 우정이란 관계에 빠져들면 우리는 페르소나를 이렇게 벗어낼 어쨌든 용기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지금 강 선생한테 듣고 싶었던 예상했던 거하고는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심의 본래적 자아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 속에서 정말 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선택이자 길로서는 진짜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그 가면 다 필요 없어진다. 이 얘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새로운 얘기로 들립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은 이제 공동체입니다. 예컨대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전에 상태면 다들 농촌에서 살았고 도시라고 해도 심지어는 이렇게 다 조그만 촌락처럼 살아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게 이제 산산이 이제 해체가 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와 너, 자아와 타자 이 관계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와 남은 분명히 다르죠.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공존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해결해야만 되고 또 그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중대한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조선조시대 때 살았거나 시골에 살았으면 해야 될 거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자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은 뭐 나와 다르다. 나와 행위하는 모든 규칙이 다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자라는 건 내가 어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몇몇 이제 철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타자를 자꾸 개념 정의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나랑 연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안 되고 역동적인 사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일단은 공유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범을 강요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생각했던 규범. 예를 들면은 공원에서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라고 그래요? 뭐냐고. 우산대로 막 때리는 할아버지도 때리죠. 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키스한 사람이랑 할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원에 있는 대부분의 타자들이에요. 그 타자들이 키스하는 행위를 용인하면 이 할머니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공성이 미리 정해질 수 없고 매 경우마다 민감해지셔야 돼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이 사람들은 어찌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공. 그러니까 매번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저 대학로에 가면은 동남아 사람들과 그걸 만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민감하시면 다 캐치가 돼요. 네. 이거 불쾌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미리 주어진 공공성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어쨌든 문제되는 A와 B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A, B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공공성은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그 중에 한 징표로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소위 이제 일상 도덕 규범 같은 거예요. 지하철 뭐 막말람 그래갖고 나이든 어르신이 뭐 충고 좀 했다고 그래서 뭐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퍼붓는 사람들 뭐 온갖 그런 과거사에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마구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성의 규범을 파괴하는 일일 텐데 여기에는 어떤 대처의 방향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그 예전에 그 최승호 시인이 고슴도치의 마을이라는 시집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슴도치의 마을 같은 경우가 아마 도시 생활일 거예요. 도시는 이렇게 고슴도치들처럼 살거든요. 서로 찔러요. 그래서 누가 붙으면 이러고 있다고. 근데 마을인데 고슴도치가 산다는 건 참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이 뾰족뾰족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공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이나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경제적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없고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자식들한테 한 5,000원 정도 가지고
그 정도만 들고 가서 하루 노시고 전철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전철을 타잖아요. 근데 그때서는 인정을 받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젊은이들이 오면 야단을 치면서 나 어른이야 네, 이런 걸 받고 그런 싶으신 경우들도 거고 있죠. 네.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나름 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인데 갑자기 또 어른들이 마치 할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갈등의 고리가 이제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도 애정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어른들도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고슴도치처럼 날을 세우는 형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공공성의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수도권에 밀집돼 있잖아요. 네. 전체 국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몰려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수도권 다 하면 한 절반 정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고슴도치인데 고슴도치도 이런 고슴도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마녀 재판에 좀 빠져 있다. 예전에 그 로마 시대 검투사 경기 좋아했잖아요. 네. 이 거대한 그 로마라는 곳에서 마치 하나이가 죽고 그러면 희열을 느끼고 이게 너무나 거대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잔인해져 있다. 네.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댓글들을 보면 왜 이렇게 잔인하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잔인함의 조건들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벌어진 막말람이랑 그 어르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마저도 다 고슴도치들 같고 잔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좀 따뜻하게 가능성에서 인간을 가능성에서 봐야 된다. 요걸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SNS를 통한 이제 그 무슨 팔로워라든지 뭐라든지 관계는 관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의 전통적인 관계하고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 네. 대 사람의 대면하고는 아니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의 네트워킹 속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은요. 촉각이에요. 만질 수 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아이가 20년 만에 들어오면 할머니가 얼굴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슨 뭐 이렇게 뭐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 보내는 걸로 만족한다면 제가 봤을 때 헤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죽은 다음에 동영상 찍어놓고 그거 보고 사랑한다고 떠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폐쇄성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SNS 같은 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도구인데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만나보고 싶네. 만나요. 만났는데 이 세계에서 자기가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거와 다르잖아요. 이걸 몇 번 충격을 받으면 요 안에 말려서 갇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사실 위험하다. 사람들이 만지고 껴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홍대 카페 보면은 여기 여자 앉아 있고 남자 애인이 앉아 있으면 한 사람은 작업하고 노트북으로 한 사람은 책 보고 있어요. 그럼 옆에 어떤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쟤네들은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쟤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다.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만질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새는 글을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네. 블로그를 이렇게 글 쓰거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성숙의 형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고 그 글 쓰다가 연습이 돼서 그게 놀라운 거는 제 그 조카들 보면은 아주 어린데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걔네들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건 성인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너무 연습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게 자아가 균형 있게 못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댓글을 쓰면서 성숙함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어떤 남이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뭐 이런 느낌까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 공간을 나가서 딱 보면 어린애거든요. 네. 그러면 웅크려드는 거죠, 계속. 그다음 또 한 측면인데 이건 물론 상품 소비 패턴과 연관이 되겠지만 자본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가 도대체 제어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이 시스템의 권력, 자본의 권력 이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데요. 너희들은 개성 있는 존재야. 너는 네 형이 아니야. 너는 네 언니가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쪼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가족 식구들이 다 사죠. 다 사서 이제 뭐 옷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죠. 심지어 지금 자본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한 사람의 자아도 쪼개요. 일단 쪼개는 자아가 한 사람의 자아가 5개로 쪼개지면 5개의 소비 주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애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변신처럼 하죠. 그래서 각 자아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또 막 사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보면 이게 거꾸로인데요. 이거를 그러면은 방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개인은 자아를 통일시켜야 되고 또 가족들은 소비를 통일시켜야 돼요. 항상 자본은요, 사람들을 유행이라는 미끼로 경쟁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은 경쟁 안 하고 공존하고 유대하고 연대를 하게 되고 공동으로 소비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유행은 없어지죠. 네. 나눠 쓰는데 어떻게 유행했어요? 형 거를 내가 입거나 내 거를 형이 입는데 유행은 없어지죠. 야, 근데 나의 주체를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통일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수렴시키려면 굉장한 정도의 이제 어떤 인식의 능력,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깨우침을 온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햇볕이 해가 팍 뜬다고 그래도 눈이 바로 녹진 않아요. 시간이 걸려서 몇 시간, 이틀 정도 걸려서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통일시켜야 되고 나는 이런 거에 끌려가서는 안 돼. 이런 의식을 반짝반짝 잊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시고 살다 보면 자기 기존의 습관이 눈이 녹듯이 이렇게 사르르 녹으면 뭐 그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몇몇 분들 너무 빨리 좌절을 해요. 위에 오른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해가 바로 떠도 눈이 바로 녹지 않는다. 네. 그한테 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옳다. 이런 거. 품고 있는 것이, 해를 품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는 그 자질에 도저히 난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떤 좀 괴로움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강연을 갔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상과 현실은 타협 보는 게 옳은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답은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엄청 썼어요. 장난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게 그런 거예요. 현실은 급류 같은 곳이고 막 물 흘러가는 곳이고 이상은 그거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잡은 요만한 나무 토막 물속에서 이렇게 팍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삶은 힘들다. 원래 힘든 거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왜 대부분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이제는 그 이상을 놔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했어. 옳은 거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은 끝까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성된 인격체가 된다. 못 돼요. 누구도 못 돼요. 그냥 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많은 위대한 사람들,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거를요, 자기가 완전히 실현은 못하지만 결코 저건 놓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철학자들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을 뒤져봐도 발버둥 치죠. 그러니까 루소 같은 사람 있잖아요. 루소가 에밀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루소는 아이 낳을 때마다 고아원에 보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개인사로 보면 참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좋게 보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교육학하는 사람들이 루소를 비판해요. 어떻게 이런 놈이 에밀이랑 교육론을 쓰냐. 근데 전 다르게 봐요. 루소는 이런 식으로 출발했어요. 그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나 자기의 상황 때문에 아이를 자기가 못 돌봤잖아요. 못 돌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나와 같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은 뭘까? 사회는. 그래서 절절한 거예요. 네. 오늘 얘기 중에서 제일 뒤로 밀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제일 민감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현실적인 큰 존재 조건들인데도 다 감수하고라도 그걸 다 저버리려고라도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 단위 남녀 간의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 문제야말로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 친구를 만나고 심지어 점집을 찾아다니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사랑 문제에서 제일 앓는 소가리가 뭐냐면 사랑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너 내가 이만큼 좋아하니까 마땅히 너도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막 애달게 무릎 꿇고 울기도 하고 막 횡포를 부리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문제를 만약에 하나의 철학적 언어로 인생에 풀어가야 할 과제로 얘기한다면
강 선생님은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까? 이 사랑을 한다라는 거와 그 사랑하는 상대방의 자유는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성숙한 사람의 사랑 형식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급이 다 다르잖아요. 가장 성숙한 건 상대방이 나를 떠나는 것까지 사랑하시지 못하면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극단적으로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성숙한 사랑이거든요. 네. 또 하나가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 샤르트르와 보바르의 그 계약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계약 결혼 조항에 보면 샤르트르나 보바르가 다른 이성과 잠을 자거나 해도 질투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샤르트르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보바르가 어떤 그 배우랑 키스하고 있는 거 보면 막 연불이 나죠. 네. 그걸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보바르를 못 돌보고 있는데 저 배우가 어쨌든지 간에 보바르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걸 그냥 품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든 형태의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긴 안목에서 본다면, 우정이라는 거를 보면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두 번째 친한 친구, 우선순위는 있어요, 다. 그런데 최소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허락이 안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첫 번째인,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근데 네. 샤르트르와 보바르의 특징은 샤르트르한테 보바르한테 상대방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도 묘지에 같이 묻혀 있다고요. 때때로 보면은 어떤 사람을 소유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소유한단 말이에요. 지금 소유 개념의 사랑관이 진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건 그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가지려면 소유관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가족제도나 이런 것들은 200년, 300년 인류 가다 보면 이제는 사랑이라는 관계에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해겔은요, 해겔 변증법 좀 어렵잖아요. 변증법이 별게 아니라 이런 건데, 어머니가 아이 사랑하죠. 아버지가 아이 사랑하죠. 그러므로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한다요. 해겔의 가족 변증법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공격하려고 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나오죠. 뭐 최근에 뭐 번역도 됐는데 사랑 예찬 같은 책, 알랭 바디우라는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뭐 책은 좀 어렵지만 이 양반이 보면은 이제 해겔의 그 논리를 부수는 거예요. 자꾸 네. 부수려고. 그러니까 뭐 아주 쉽죠. 뭐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필연성이 보장이 안 된다. 저도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정의도 있고,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이 아주 멋진 귀절도 있고 해서 온갖 걸 얘기를 했는데, 제 인생의 체험을 동원해서 이렇게 도달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고 얘기를 네. 해보는데, 어떤 것이 사랑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대방의 일이 내 거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게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랑의 상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죠. 맞죠. 뭐 그 정확하게 그건 맞는 상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리스판시빌리티라는 말 좋아해요. 그 책임이라는 말인데 사실 그 정확한 용례는 반응할 수 있음이거든요. 반응한다라는 거, 리스판스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아까도 했죠. 사랑의 관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반응하는 가장 고강도의 관계죠. 우정보다 왜 사랑이 왜 더 강렬하냐면 그 리스판스하는 그 능력이라든가 감수성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기꺼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가제인데 그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을 얻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아주 미묘해. 겉보기에는 와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이게 아니라 기꺼이. 그래서 가만히 본다라고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사랑의 정의, 그 타인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인다. 이거는 정확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일단 최근에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또 얘기에 많이 거론하는 철학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일단 중심적인 사람은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죠. 뭐. 네. 그러니까 베냐민의 놀라운 점은, 그러니까 어떤 삶의 사건이 터지고 우리 인류가 무슨 사건에 터지고 막 새로운 지경에 갔을 때야 독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 말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자 그럼 발터 베냐민 한 명이다. 네. 시인 같죠. 마치 그 카프카가 아직도 읽히는 이유는 카프카가 독해가 안 돼서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카프카를 다 읽어내면 아마 우리 시대를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철학적으로는 정치 철학서부터 미적인 주로 미학으로 문제서부터 이제 많이 자본주의서부터 오만 가지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막 아이디어 보고. 근데 공들여서 뭐 또박또박 쓴 게 아니라 막 급한 상황에서 마구마구 써내려간 게 테마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네. 철학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연하고 이러니까 저의 가장 큰 문제가 제 얘기를 상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듣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도 누군가한테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 책을 읽으면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무언가를 묻고 대답해주는 듯한 느낌. 그게 좀 저한테 좀 힘이 많이 되죠. 지금 그런 삶의 길을 못 찾는 모습을 향해서 말이죠. 제대로 길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인문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문정신 그 가운데 철학이 갖고 있는 힘, 철학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평범한 사람, 철학 전공을 하지 않은 그냥 연희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갖고 저작도 읽고 내 삶의 일부로 삼고자 했을 때 철학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철학이라는 거는 그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다녔을 때 미리 꼼꼼하게 봐두는 등산로 지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산을 좋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다 길 잃어버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멈춰서 가지고 주변에 가장 높은 몽우리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을 보면 나오잖아요. 저기 보니까 고개 나오네. 저기서는 힘을 세이브해야 되겠다. 저기 힘든 고비일 거다. 이런 게 보이는 것처럼 철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만약에 쭉쭉쭉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건 멍청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실은 철학과 인문학이 읽힌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안 찾아야 좋은 사회고, 네. 그런 역설 같은 건데,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른 길이기도 해요. 순간적으로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길이고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길이다. 뭐 옛날 유시아 시인 그 시집 제목 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이라도 뭐 늦지는 않은 것 같고, 계속 시집, 영화, 문화예술 쪽, 철학, 인문학 다양한 걸 보시면서 그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도 그렇고요, 뭐 칸트의 철학 책도 그렇고, 그런 많은 것들이 다 어쨌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생활에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봉우리 같은 거다. 그러니까 문학도 음악도 다. 그러니까 이 봉우리에서 쓰면 자기도 모르게 이 봉우리에 좀 있다 보면 자기가 어디에서 서 있는지가 이렇게 보일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굳이 인문학이 아니어도 되고 뭐 많잖아요. 문화예술 쪽에서 다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지금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신주 선생과의 대화였습니다. 철학이 답을 줄 수 있다. 답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도움을 얻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철학자 강신주 선생과의 대화 어떠셨는지요? 늘 타인의 고통에 주목한다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따라서 학문적 깊이를 계속 어떤 특정한 연구를 통해서 해가는 강단 철학적 노력도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려보고자 시도하는 이런 것,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은 오늘 시간에 많은 처방이 내려진 셈입니다. 그를 통한 약을 직접 섭취할지 여부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겠죠. 왜라는 질문, 철학적 사유가 오늘 내려진 중요한 처방인 것 같은데요. 한번 각자의 시간을 통해서 철학이 갖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면 어떨는지요.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